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장 퍼셉트론하고 프로그래밍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쯤에 그 디자인 패턴이라는 그 중요한 개념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이 디자인 패턴을 좀 더 상세하게 책을 읽어보고 그 몸에 새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래밍 하려면 좀 잘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되는데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방법은 자꾸 반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수영이나 자전거 배울 때도 반복을 해가지고 점점 기량을 높이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요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디자인 패턴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온갖 물건에는 다 패턴이 있다는 거죠. 패턴이 있어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깃든 패턴을 잘 다루어서 프로그램을 쉽게 배우고 쉽게 할 수 있게 하자는 뭐 그런 취지의 책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디자인 패턴스 엘리먼트 오브 유저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소프트웨어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도. 우리가 이제 그 인공지능을 구현을 하려면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구현한다고 그랬는데 대부분이 이 5개의 단계를 거치죠. 데이터를 읽고 모델 객체를 생성하고 모델을 학습하고 학습된 모델로 예측을 하고 성능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 데이터를 읽는 부분, 모델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 모델을 학습하는 부분, 학습된 모델을 예측하는 부분, 성능을 측정하는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성능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씩 달라지긴 하지만 이 단계를 거치고요.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는 비교적 쉬운 그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데 이제 5장, 6장을 가면 점점 프로그램 코드도 커지고 복잡해지고 좀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도 이런 패턴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잘 눈여겨서 보면 그래서 그 눈썰미를 여러분이 갖게 되면 훨씬 쉬워요. 자, 디자인 패턴을 잘 이용을 해라.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빨리 익히고 잘하게 되는 지름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명심을 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4.7절 다층 퍼셉트론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4.6절까지는 이제 퍼셉트론의 뭐 구조, 동작, 그 다음 프로그래밍을 해봤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도 그 오화 데이터 가지고 아주 간단한 원시적인 데이터 가지고 해봤고, 그 다음에 그 필기 숫자 가지고 해보고 그랬죠. 퍼셉트론은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얘가 리니어, 즉 선형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왼쪽처럼 분포가 돼 있다고 그러면 퍼셉트론은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면 100% 맞추는 수준까지 반드시 가요. 수렴을 한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 데이터 같은 경우는 100%를 맞춥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현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선형 분리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선을 어떻게 긋더라도 즉 퍼셉트론을 어떤 퍼셉트론을 그 적용을 하더라도 100% 정확률을 달성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앞에서 퍼셉트론 가지고 필기 숫자 데이터를 인식을 해봤죠. 프로그램 4-2에서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행을 해보면 테스트 집합에 대한 정확률이 93.88%인데 한 6.12%의 오류가 있죠. 이 6.12%의 오류율을 우리가 그 퍼셉트론이 선형이라는 그런 이유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익스클루시브 OR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익스클루시브 OR에서는 25% 오류율을 이게 한계예요. 25%보다 더 줄일 수가 없어요. 이제 바로 다음에 이게 나오는 이 그림인데요. 그래서 그 4.7절에서는 이런 비선형 데이터 또는 그 익스클루시브 OR 데이터 이런 것들을 100% 가까이 맞추기 위해서 그 퍼셉트론에 은닉층을 추가를 해서 다층 퍼셉트론으로 확장을 하죠. 그 다층 퍼셉트론은 이제 비선형 신경망이입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그 다층 퍼셉트론이 어떻게 선형 분리 불가능한 지금 그 이런 익스클루시브 OR 데이터를 100% 분류를 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림 4-10A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속이 꽉 찬 샘플은 플러스 1, 속이 빈 이 두 개의 샘플은 마이너스 1 부류예요. 그리고 퍼셉트론 하나, 즉 직선 하나 가지고는 100% 분류가 불가능해요.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 퍼셉트론이 그 1950년대, 60년대 되게 유행을 했는데 퍼셉트론이 이제 인기가 시들해지고 1차 인공지능 겨울이 오게 되고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선형에 불과해서 이렇게 단순한 익스클루시브 OR 데이터조차도 25%의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 다른 분야로 탈출을 않고 꾸준히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내놓은 이제 해답이 바로 이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퍼셉트론 하나는 가지고는 안 되지만 즉 직선 하나 가지고는 안 되지만 직선이 두 개 있으면 되지 않냐 이런 발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녹색으로 돼 있는 거하고 오렌지색으로 돼 있는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이 각각이 퍼셉트론에 해당되죠. 여러분이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퍼셉트론 1, 퍼셉트론 2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이것은 여러분이 앞쪽에서 이제 그 직선의 방정식을 퍼셉트론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드는 그걸 공부를 하면 그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퍼셉트론 1은 아래쪽이 마이너스 1 영역이고 위쪽이 플러스 1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퍼셉트론 2는 위쪽이 마이너스 1이고 아래쪽이 플러스 영역이에요. 그러면 퍼셉트론 1은 위쪽, 퍼셉트론 2는 아래쪽, 즉 이 사이 이 사이 여기는 플러스 1 영역 그 다음에 이 위쪽 퍼셉트론 2의 위쪽 퍼셉트론 1의 아래쪽 여기는 마이너스 1 영역으로 구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이죠. 그래서 퍼셉트론이 두 개가 생기는데 이 퍼셉트론 두 개를 병렬로 연결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그 그림 4-11에 A 같아요. 이제 그 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퍼셉트론, 그 다음에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퍼셉트론이 두 개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X1, X2라는 원래 특징 벡터가 G1, G2라는 다른 공간으로 변환이 되죠. 변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 샘플을 여기다 0을 넣어보면
00을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00을 넣으면 퍼셉트론 1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다 00을 넣으면 이거 계산을 해보면 되죠. 이 퍼셉트론을 계산을 해보면 되죠. 그러면 얘는 이제 그 마이너스 1이 되고, 00이 들어가면 여기는 플러스 1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얘는 1이 매핑이 되는 거예요. 1이. 2점으로 매핑이 되는 거죠. 2점으로 매핑이 되죠. 나머지 3개도 해보면 요 점은 이걸로 매핑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1이 매핑이 되고, 얘는 1이 매핑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x1, x2라는 원래 공간이 G1, G2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매핑이 되는 거예요. 즉 X 공간이 G 공간으로 매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G 공간에서는 이 4개의 샘플이 선형 분리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슬라이드로 가볼까요? 그래서 G1, G2라는 새로운 공간에서는 4개의 샘플이 여기에 지금 2개가 1이 매핑이 됐어요. 그래서 이 4개의 샘플이 선형 분리 가능하게 됐죠. 자, 그러면 퍼셉트론 하나를 더 투입을 해서 지금 여기 책에서는 퍼셉트론 3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퍼셉트론 3을 투입을 해서 분류를 하면 되죠. 그리고 퍼셉트론 3은 이 G1, G2를 받아서 분류를 하는 것이니까 이제 직렬로 연결을 해야 되죠. G1, G2를 받아서 이제 5를 출력하는. 근데 퍼셉트론 3개를 쓰면 된다는 거죠. 이 퍼셉트론, 이 퍼셉트론, 이 퍼셉트론. 그래서 3개를 쓰면 되죠. 그러면 이런 비선형 데이터를 100% 옳게 분류할 수 있다. 좀 더 복잡한 이런 것도 100% 분류를 할 수가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프로그램 4-2에서 썼던 필기 숫자 데이터, 여기죠. 디지트 데이터. 이런 데이터도 100%는 아니지만 아주 높은 수준으로 100% 가까이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예제에서는 아까 이 익스크루시브 오어 데이터를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를 보여줘요. 이미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원래 공간에서 00, 01, 10, 11이었는데 그 G1, G2, G1, G2를 우리가 보통 은닉 특징 공간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히든 스페이스 또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이렇게 부르죠. 제가 이제 마이너스 1, 1 이렇게 매핑이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출력은 마이너스 1, 1, 1이 되죠. 그리고 레이블이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이니까 그 4개가 다 정답하고 같죠. 그래서 이제 100% 옳게 분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그 아주 단순한 다층 퍼셉트론 하나를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 이 단순한 다층 퍼셉트론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냐면 신경망은 스페이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다. 공간 변환기라고 볼 수가 있다. 원래 특징 공간을 임시 공간으로 변환하고 임시 공간을 최종적으로 레이블 공간, 출력이죠. 출력으로 변환하는 2단계 처리를 한다.
그리고 이제 임시 공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층을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고,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숨어 있다고 그래서 히든 레이어라고 불러요. 그 이제 임시 공간을 우리가 히든 스페이스 또는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당연히 새로운 공간은, 즉 은닉 공간은 원래 공간보다 분류에 더 유리해야 되죠. 원래 공간은 선형 분리 가능하지가 않았는데 은닉 공간은 선형 분리 가능해졌죠. 더 유리해졌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딥러닝이 뭐 그 자연 영상이라든지 자연 언어 이런 것까지 아주 잘 처리를 하는데, 얘네 층이 은닉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대여섯 개 또는 수십 개, 또 심지어는 수백 개가 있어요. 만약에 50개가 있다고 그러면 50번에 걸쳐서 공간을 계속 그 변환을 해가는 거죠. 최종적으로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즉 분류에 아주 유리한 그런 공간으로 계속 그 변환을 해가는 거죠. 자, 다층 퍼셉트론을, 그리고 다층 퍼셉트론이라는 용어를 제가 얘기를 안 했네요. 자, 우리가 그 아까 이 히든 레이어가 있는 신경망을 하나 설계를 했는데, 이걸 이제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영어로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부르고, 줄여서 MLP라고 보통 부르죠. 자, 그러면 다층 퍼셉트론을 일반화시키면 D개의 특징으로 구성된 특징 벡터가 나오고, 앞에서는 출력 노드가 하나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플러스 원, 마이너스 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부류로만 분류를 했는데, 숫자 인식 같은 경우는 10개 부류로 분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숫자 인식 같은 경우는 이게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1, 52, 53 해가지고 5, 10까지 있죠. 이제 C가 이제 10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 이제 C개로 또 확장을 해야 되고, 이게 출력 노드가 C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은닉 노드가 이제 P개의 노드를 갖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이해해야 되는 게, 이 신경망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에서 이제 층이 3개인데 3개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경우가 이제 층이 2개다 이렇게 보는 게, 요 가중치 묶음이 뭉치가 2개가 있잖아요. 2개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요 맨 왼쪽에 있는 입력층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특징 값이 들어오면 그냥 이쪽으로 전달만 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냥 층이 2개다 이렇게 간주하는 게 좀 더 보편적이에요. 그리고 2개 이상부터는 이제 복수개가 있기 때문에 멀티플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뵀던 은닉층이 없는, 이런 것은 이제 층이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 이렇게 부르고, 그냥 우리가 그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는 잘 안 부르고, 그냥 퍼셉트론 이러면 이제 이런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닉층이 있는 것은, 즉 층이 2개 이상인 것은 퍼셉트론으로 구분을 하려고 이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이렇게 부르죠. 줄여서 MLP 이렇게 불러요. 자, 데이터가 주어지면 요 T 특징 벡터의 개수, 그 다음에 그 출력 노드의 개수, 즉 부류의 개수가 딱 정해져요. 예를 들면 우리 앞에서 해봤던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그 4개의 특징이 있으니까
D가 4가 돼요. 그래서 이제 바이어스 노드까지 오면 이제 5개의 입력 노드가 있고, 그 다음에 부류가 3개였잖아요. 그래서 O1, O2, O3에서 3개가 있죠. 그래서 C가 3인 셈이에요. 3인 셈이죠. 그리고 이 P는 우리가 그 신경망을 프로그래밍 할 때 여러분이 지정을 해줘야 되는 하이퍼 매개 변수예요. 이 P를 너무 크게 하면, 용량이 커져요. 신경망 용량이 커져요. 대신에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요. P가 큰데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과잉적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과잉적합은 이제 5장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P라는 하이퍼 매개 변수는 적절한 값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다층 퍼셉트론을 보면 이제 그 에지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 따라서 가중치가 많아졌고, 그리고 가중치가 그 여기에 하나의 뭉치가 있고 여기 하나 뭉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입력층과 은닉층을 연결하는 가중치들의 뭉치를 우리가 보통 U1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고요. 유첨자를 썼어요. 그 다음에 그 은닉층과 출력층을 연결하는 걸 U2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은닉층의 J번째 노드와 입력층의 I번째 노드를 연결하는 요 엣지에 있는 가중치를 UJI1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뒤쪽에 있는 놈을 이쪽 먼저 앞쪽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UIJ가 아니라 UJI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이것은 UIJ로 표기를 해도 돼요. 근데 수식 전개가 UJI로 하는 게 훨씬 깔끔해요. 그래서 이 책은 UJI로 했죠. 그 다음에 은닉층과 J번째 은닉 노드와 K번째 출력 노드를 연결하는 가중치는 UKJ2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아래 첨자는 그 노도의 번호고, 위첨자는 이 앞쪽에 있는 가중치냐 뒤쪽에 있는 가중치냐 이걸 구별을 하기 위해서 위첨자를 쓰고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를 가만히 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것만 보면, 이 하나만 떼서 볼까요? 이것만 보면 딱 퍼셉트론이잖아요. 퍼셉트론이죠. 즉 입력층과 은닉층을 연결하는데 P개의 퍼셉트론이 있는 거예요. P개. 여기 하나 있고 또 2번 노드 하나 있고 P번 노드까지 해가지고 P개의 퍼셉트론이 있고,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에는 C개의 퍼셉트론이 있죠. 여기 퍼셉트론이 하나 있고 1번 퍼셉트론, 2번, 3번, 그래서 C번 퍼셉트론까지 해서 C개가 있죠. 결국은 P 플러스 C개의 퍼셉트론이 병렬과 직렬로 이렇게 연결된 구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이걸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퍼셉트론 동작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퍼셉트론 다층 퍼셉트론 동작을 설명하는데, 이 다층 퍼셉트론 동작은 퍼셉트론의 동작하고 아주 유사해요. 자, 일단은 UJI1과 UKJ2를 설명을 해요. 요거죠. 요것과 요거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I번째 입력 노드와 J번째 입력 노드를 연결하는 가중치를 UJI1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U1, U1에 있는 가중치를 우리가 하나의 매트릭스로 쓸 수가 있어요. 매트릭스를 쓸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행만 한번 볼까요? 이것만 보면
첫 번째 행 요것은 요 퍼셉트론입니다. 요 퍼셉트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중치가 하나, 둘, 셋, 넷 해 가지고 그 D 플러스 한 개가 있죠. 그 D 플러스 한 개를 요 가중치를 여기다 적은 거예요. 첫 번째 행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또 노드가 있고 거기에 또 퍼셉트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요 두 번째 행에다 적고. 그다음에 맨 뒤에 P 번째에 있는 요 퍼셉트론의 가중치는 맨 밑에 그 행에다가 기록했고. U2도 비슷해요. 자, 이 퍼셉트론의 가중치가 여기가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2번째 인링 노드의 동작. 자, 제1을 1로 쳐봅시다. 1로 치면 요거죠, 요거. 요 퍼셉트론 동작이죠. 즉, 요 첫 번째 있는 첫 번째 행의 요 가중치로 규정이 되는 퍼셉트론의 동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이 앞에서 봤던 퍼셉트론의 수식하고 똑같아요. 단지 여러분이 이제 현혹되는데 이런데 이제 그 첨자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죠. 첨자가. 위첨자도 있고 아래첨자도 있고 그러니까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근본적으로는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그 4.2절인가요? 거기서 봤던 퍼셉트론 수식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입력 벡터 요거죠. 입력 벡터하고 요 가중치하고 해당 동력끼리 다 곱하고 그 곱한 놈을 다 더해가지고 S라고 하고 거기에다가 타우라는 활성함수를 적용하고 뭐 그거예요. 출력로도 마찬가지예요. 출력로도 마찬가지. 자, 이것을 우리가 퍼셉트론에서도 했듯이 행렬로 쓰면 이렇게 간결하게 쓸 수가 있다. 특징 벡터 X가 들어오면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이 행벡터를 열벡터로 만들고 얘는 단순히 그 매트릭스 곱이 가능하게 하려고 그 트랜스포즈를 취해준 거예요. 그 다음 U1하고 곱하고 타우1을 적용을 하고 그 결과에다가 U2를 곱하고 타우2를 적용하고 결국은 O 벡터를 만들어요. 출력 벡터를. 보통 타우1으로는 그 레루 함수 또는 시그모이드를 쓰고 타우2로는 소프트맥스라는 활성 함수를 쓸 거예요. 활성 함수 이제 바로 또 나와요. 한 단계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지금 얘는 그 소문자 X 볼드체죠. 그래서 이제 샘플이 하나예요. 특징 벡터가 하나인데 특징 벡터 여러 개를 그 동시에 처리하는 수식으로 표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샘플, 얘가 이제 두 번째 샘플, 얘가 이제 그 n번째 샘플이죠. n번째 샘플. 그래서 n개의 샘플을 그냥 행렬 속에다 다 담아 놓고 여기만 그 행렬로 바꿔주면 돼요. 이 벡터를 행렬로 바꿔주면 얘는 샘플 하나를 처리하는 수식인데 얘는 n개의 샘플을 처리하는 그런 수식으로 바뀌죠. 그리고 얘는 이제 대문자로 표기를 했어요. 행렬이니까. 자, 여러분이 이 수식을 이해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예제를 제시를 합니다. 예제를 제시하는데 자, 한번 봅시다. U1, U2라는
그 가중 책렬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U1은 요거지, 요거. 그래서 마이너스 0.5, 1, 1이 첫 번째 행에 배치가 되고, 마이너스 0.5, 1, 1이 첫 번째 행에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두 번째 퍼셉트론이죠. 걔가 이 두 번째 행에 배치가 되고, 뭐 아까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죠. 이거. 이게 첫 번째 퍼셉트론, 두 번째 퍼셉트론, 세 번째 퍼셉트론, 얘가 P 번째 퍼셉트론에서 그 퍼셉트론의 가중치들을 행에 이렇게 배치를 했잖아요. 그 다음 U2를 보면 이제 여기죠, 여기. 요 가중치죠, 요 가중치. 마이너스 1, 1, 1. 요 놈을 U2에 배치를 해요. U2에 이렇게 배치를 하죠. 그리고 출력 노드가 하나뿐이니까 얘는 행이 하나뿐이에요. 행이 하나뿐이에요. 지금 이 예제에서는. 자, 샘플을 하나씩 처리하는 식 4.1, 4.14 얘를 적용을 해보자. 그러면 샘플이 10이라고 그러면 얘를 바이어스 항을 맨 앞에다 추가를 해서 1, 0, 1로 이제 바꾸고 1, 0, 1을 여기다 집어넣고 이게 이제 U1이죠. U1을 곱하고 타우1을 적용하고 그 결과에 U2를 곱하고 타우2를 적용하고 뭐 이런 수식이죠. 그러면 여러분 뭐 이 행렬 곱셈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하면 0.5, 0.5가 나오고 타우1을 적용하면 타우1은 그 스텝 펑션을 적용을 합시다.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이제 1, 1로 바뀌고 1, 1로 바뀌고 그 이때 수식이 좀 그 어색하긴 하지만 바이어스 항을 이제 타우1이 바이어스 항까지 추가를 한다고 그래서 0.5, 0.5가 1.0, 1.0으로 바뀌고 여기 바이어스 노드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걸 또 곱하면 1이 되고 타우2도 스텝 펑션이니까 양수니까 1이 되고 결국은 1이 되는 거죠. 1을 출력을 하는 거죠. 자, 그 샘플을 n개를 동시에 처리하는 수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00, 01, 10, 11에서 4개의 샘플이고 앞에 이제 바이어스가 이렇게 다 하나씩 붙어 있고 그리고 이놈을 이제 트랜스포즈를 하니까 그 90도 돌아서 이렇게 배치가 되고 계산을 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이 앞에 있는 레이블을 보면 마이너스 1, 1, 1,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4개 샘플을 다 맞춘다.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샘플의 예측값. 이게 두 번째 샘플, 이게 이제 세 번째 샘플, 이게 네 번째 샘플인데 이게 이제 그 출력 노드가 하나니까 값이 하나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숫자 인식에서 10개다. 출력 노드가 10개다 그러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값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10개의 값이 여기 쭉 이렇게 이제 늘어서는 거죠. 여기도 10개의 값, 여기도 10개의 값, 여기도 10개의 값이 쭉 이렇게 늘어서는 거죠. 부류의 개수만큼. 자, 숫자 인식 같으면 이제 이건 가상의 이제 출력인데 10개의 값이 이렇게 쭉 아래로 이렇게 늘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10개의 값이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샘플,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n 번째 샘플이 되는 거죠. 이게 출력이 이런 형태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샘플은 0.1, 00, 0.001, 0.899, 0000 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갖는 게 얘죠, 얘. 얘가 가장 큰 값을 갖고 얘가 0이라는 숫자, 얘가 이제 1이라는 숫자, 얘가 2라는 숫자, 얘가 3이라는 숫자, 얘가 4라는 숫자라고 그러면 4라는 숫자가 가장 큰 값을 가지니까 너는 4라는 숫자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9라는 숫자가 이제 가장 큰 값이니까 너는 9다. 여기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가장 큰 값을 가지니까 너는 0이다. 맨 뒤에 있는 n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큰 값이니까 너는 0이다. 이렇게 이제 최종 분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 뭐 위첨자, 아래첨자가 막 늘어나고 그래서 좀 복잡하고 그래서 좀 머리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앞에서 배웠던 퍼셉트론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서 보면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성함수, 즉 액티베이션 펑션인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스텝 펑션을 사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양수면 플러스 1, 음수면 마이너스 1 이런 그 0을 기준으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내주는 그런 활성함수를 써왔는데 이게 이제 다층 퍼셉트로로 이제 그 확장이 되면서 이런 시그모이드 펑션을 씁니다. 시그모이드는 이렇게 S자를 그리는 애들을 시그모이드라고 그래요. 시그모이드라고 그러는데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로지스틱 시그모이드고 또 하나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시그모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그냥 탄H라고도 부르고 그러죠. 탄H 함수라고도 부르고 그러죠. 두 개의 차이는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는 그 값의 범위가 그 0에서 플러스 1까지고 그 탄H는 마이너스 1에서 이제 플러스 1까지예요. 여러분 어떤 걸 사용을 해도 좋아요. 보통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에 탄H를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를 쓰면 레이블을 0, 1로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탄H를 쓰면 마이너스 1, 1로 붙여줘야 되고 우리가 앞에서 해본 것은 마이너스 1, 1로 붙여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탄H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이 시그모이드가 등장한 이유는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출력을 내니까 이게 이제 부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 확률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플러스 1이면 그 확신이 크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도 확신이 크고 만약에 이제 0.9라든지 마이너스 0.9 또는 뭐 0.8이라든지 마이너스 0.5라든지 이런 값은 그 1이나 마이너스 1보다는 이제 confidence, 어떤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경망이 이건 확실히 1이다, 일자다. 그러면 그 1에 가까운 값을 출력을 하는 거고 이게 1 같기도 하고 또는 뭐 7 같기도 하다 그러면 뭐 마이너스 그 0.9라든지 뭐 0.6이라든지 또는 뭐 심지어 0.3이라든지 좀 그런 좀 낮은 값을 출력을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시그모이드 펑션을 쓰고 이 레루라는 펑션은 맨 오른쪽에 있는 레루라는 펑션은 이 0을 기점으로 0보다 작으면 0으로 싹 바꿔주고 0보다 크면 그냥 자기 값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1이면 1, 8이면 8, 7.5면 7.5. 그게 이제 레루라는 아주 단순한 함수인데 이 레루라는 함수는 좀 늦게 발견이 됐는데 훨씬 좋아요. 이런 시그모이드 펑션보다. 훨씬 성질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 딥러닝은 보통 레루를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는 맨 마지막에
출력층에서 이제 소프트맥스를 쓰고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함수들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계단 함수는 1, -1이고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는 이제 이런 그 2, 이게 이제 그 자연 로그에 있는 거죠. 2.778인가요? 그 상수죠. 그리고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있고 이제 소프트 플러스라는 것도 있어요. 레루라는 것도 있는데 소프트 플러스는 요 이제 빨간 직선인데 그 레루하고 비슷한데 좀 뜸무드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통 출력층에서 많이 쓰는 소프트맥스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여기 이제 O1, O2에서 이제 OC까지 출력값이 시계가 있으면 출력값이 시계가 아니죠. 출력값이 시계가 아니라 이 출력값은 활성함수를 적용을 하고 나온 값이죠. 활성함수를 적용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그 S값, 즉 해당되는 눈기를 곱해서 다 더한 값, 즉 요거죠. 요거 S. 요 S값이 시계가 있죠. 시계가 있죠. 그러면 그 시계의 S값을 가지고 2의 SI승을 다 하고 다 더해요. 시계를. 그것을 그 2의 SK를 요 다 더한 값으로 나눠준 게 바로 최종적인 출력 값 OK가 되는 거예요. OK가. 이게 바로 그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소프트맥스. 이 소프트맥스는 아주 좋은 성질이 있는데 O1부터 OC까지 즉 출력 노드의 출력값 시계를 다 더하면 1이라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쉽게 여러분이 증명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것을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그 다 더하면 1이 되기 때문에 확률로 간주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좋은 장점이 있죠. 자, 4.8절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을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퍼셉트론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미 이 가중치를 알고 있는 거 가지고 그 동작을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퍼셉트론에서처럼 마찬가지로 이 가중치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은 이런 데이터죠. 데이터죠. 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가중치 값을 찾아라. 즉 학습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훈련 집합을 주면 얘가 이 훈련 집합을 100% 가까이 맞히는 그런 이 가중치 값을 알아내는 그런 학습 알고리즘을 우리가 고안을 해야 되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퍼셉트론은 아주 비슷해요. 여기서는 아주 복잡한 수식을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가지고 괴롭히진 않을게요. 퍼셉트론보다 훨씬 복잡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중치 뭉치도 퍼셉트론처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U1, U2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가중치도 훨씬 많아요. 그리고 수식을 전개하는데 막 아래첨자, 위첨자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거 가지고 괴롭히지는 않고 여러분이 혹시 그걸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쓴 기계학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수식 유도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걸 공부하면 되고 여러분이 굳이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그 4.8절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결국은 우리가 이 중간에 U1하고 U2라는 가중치 뭉치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블랙박스로 그리고 입력 출력만 우리가 보이면 X1에서 XT까지 특징 벡터가 들어가면 5원에서 5C까지 출력이 나오죠. 그리고 내가 입력한 요 특징 벡터에 대한 레이블이 있죠. 정답이 있죠. 그리고 요 놈을 좀 더 단순화해서 블락 다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X라는 특징 벡터가 들어가면 O라는 출력 벡터가 나오고 부류 벡터는 Y고, O하고 Y가 정확하게 동일하다 그러면 이 U1, U2는 이 X에 대해서 아주 좋은 애예요. 퍼펙트하게 그냥 맞춘 애죠. 근데 이 O가 이 Y하고 똑같을 수는 없겠죠. 오차가 좀 있겠죠. 오차가 크면 클수록 U1과 U2는 형편없는 애고, 그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U1, U2는 훌륭한 애죠. 그래서 이 오차에 따라서 U1, U2를 갱신을 해야 돼요. 오차 크면 값을 많이 바꾸고, 오차가 작으면 값을 조금만 바꾸고, 그리고 값을 바꾸는 양은 어떻게 알아내느냐? 우리 앞에서 똑같이 이제 미분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이제 손실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손실함수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다. 이게 그냥 단순히 오차예요. 정답 빼기 출력한 값을 시계를 해가지고 제곱을 해서 다 더하고 루트를 취한다. 우리 이제 이렇게 더블 바로 씌우면 이 수식을 단순하게 이제 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고, 보통은 여기 이제 루트를 제거를 하고, 이 제곱을 하면 이제 루트가 없어지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식을 확장해서 이제 표기를 해요. 그리고 이 m은 미니 배치인데, 샘플이 이제 여러 개가 들어있는 미니 배치죠. 샘플이 예를 들면 64개가 들어있다 그러면 64개의 샘플 각각에 대해서 이 값을 계산하고 그놈을 다 더하고 64로 나눠주는 거죠. 64로. 이것을 우리가 민 스퀘어드 에러, 평균 제곱 오차라고 불러요. 평균 제곱 오차는 이 기계학습에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수학자, 통계학자들이 만들어 놨던 거고, 기계학습 빌어다 쓰는 거고, 이 민 스퀘어드 에러, 즉 MSE를 손실함수로 써요. 다층 퍼셉트로는. 그리고 이제 가중치 갱신 규칙은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을 해가지고 알아내죠. 그리고 이건 똑같아요. 미분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학습률을 곱해서 더해준다. 이 공식은 똑같죠. 그러니까 미분만 좀 복잡해지는 게 가중치가 많기 때문에 이제 미분값이 굉장히 많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퍼셉트론, 이게 이제 두 번째 퍼셉트론, C번째 퍼셉트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는 U2의 그레이던트는 인력층과 출력층 사이 거고, 이 그레이던트 U1은 입력층과 인력층 사이죠. 그리고 똑같아요. 퍼셉트론은. 어떤 샘플이 있으면 전방 계산해가지고 예측값을 만들고 레이블하고 오차를 계산하고 오차에 따라서 U2를 먼저 갱신하고 그 다음에 U1을 갱신하고 이런 식으로 오류 역전파. 그래서 이 에러를 오차를 계산하고 그 오차를 거꾸로 U2, U1 방향으로 전파를 하면서 이 가중치 값을 갱신한다고 그래서 오류 역전파 이렇게 보통 불러요. 그리고 에러 백 프로파게이션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부르죠.
NLP의 학습 알고리즘으로 아주 유명한 알고리즘입니다. 전방 계산, 오차 계산, 오류 역전파. 이 과정은 퍼셉트론이나 다층 퍼셉트론이나 똑같고 우리가 이제 5장부터 배울 딥러닝도 마찬가지예요. 층이 깊어져서 복잡할 뿐이지 전방 계산, 오차 계산, 오류 역전파 이 과정을 거칩니다. 딥러닝도.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층 퍼셉트론 지금 배운 걸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실제 해볼 겁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